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찬희쌤과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시끄럽게 되게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남의 일 같나 했더니 정말 일반 시민의 삶과는 뭐 거의 관련이 없고요. 서울 시민 95%하고 그쵸. 관계가 없습니다. 뭐 서울로 보자면 상위 5%, 네. 전국 1%. 이 정도만 돼야 이제 세금이 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는 게 오히려 자랑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나한테는 엄청 떳떳하게 내겠다. 종부세라 이거 3천만 원 나 냈어. 종부세 뭐 이런 낸 식으로. 사람이야 네. 말하면서. 그럼 상위 1%인 거잖아 전국에서. 네네. 그렇죠. 생각보다 또 그렇게 세액이 크게 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부동산 뭐 보통 아파트 막 한 해 1억씩 뭐 한 해가 뭐야 한두 달 동안에도 1억씩 뛰는데 네. 겨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는 거 가지고 뭐게 난리를 치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또 효과가 있어요, 빗다기님? 네, 이게 지금 9.13 대책 발표 이후에 뭐 얼마 지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 좀 관망세다 그래가지고 상승 폭은 많이 좀 둔화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그 분석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역시 투기 수요를 꺾을 만한 내용은 없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우리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네, 아까 찬희 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보유세 인상에 굉장히 극도로 인색하다 이걸 좀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 대상으로만 이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이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 조사의 1.6%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이제 총 세수 효과 그러니까 지금 강화해가지고 얻는 게 이제 1조 뭐 150억 정도로 이렇게 정말 나오는데 적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1조가 뭐야 1조가. 진짜. 이게 지난해 7월 그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이게 보고서 최종안이 있는데 거기서 공고한 게 이제 보유세를 강화해가지고 더 걷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1조 1,0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거보다 적네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늘어난 종부세가 네. 이 앞으로도 오를 시세 차이라고 네. 하죠. 이게 비교하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강화 정책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네. 대부분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게 정부가 지정한 이게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투기꾼들은 이렇게 피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적 투기 바람이 잠잠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정부가 공급 정책을 또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공급이 확대하면 우리가 시장 수요 법칙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어나죠. 그건 절대 아닌데 경험적으로 가격이 안 보면 늘어나죠. 예. 이 건설 붐이 불 때 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뛰는 그러니까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투기 바람이 불 것이다. 맞네요. 예. 근데 9.13 대책 이전에 뭐 정부가 엄청나게 비장하게 말했었잖아요. 네. 투기 반드시 잡을 거야 말하면서 네. 그때 노무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음. 막 거기다 또 토지 공개념 막 이런 개념까지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네. 직접 성남까지 내려가고 네네. 토지 공개를 막 떠들고 뭐 이러면서 있죠. 막 네. 이렇게 큰 소리 네. 땅땅 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초라한데요. 그렇죠. 아, 정말 완전히 가오가 안 쓰는데. 그렇죠. 근데 2017년에 6.29 부동산 대책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그렇죠. 대책은 또 우라지게 많아. 근데 효과는 뭐 별로 그다지 오래 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세금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아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그 김현미 네. 국토교통부 장관 전에 기획재정부에 그렇죠. 소속돼 있는 이제 네네네. 국회의원이셨죠. 네네. 이 국회의원 시절에 전월세 상한제 이걸 도입하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전세하고 월세가 1년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폭을 상한을 정해놓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인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때 그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이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뭐 안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그쵸.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을 거 와 아닙니까? 했겠죠. 예. 근데 돼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 시민단체들은 막 기대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이제 6.29 부동산 대책 그리고 8.2 대책 나올 때 혹시나 했는데 예.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옛날에 뭐 전세값 폭등 뭐 이런 거 계속 겪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잠잠하긴 하지만 월세도 굉장히 많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네. 일단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한 효과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이
이 아파트의 이 자산 효과라는 게 내가 그거를 살고 있을 때도 내가 만약 없으면은 월세나 전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걸 또 전세나 월세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와 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떨어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그만큼 또 안정이 되고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적인 효과가 있어서 전월세 상한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리고 외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부를 좀 의심해볼 만한 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50% 어떨 때 50%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정부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이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이 지지율에 민감합니까? 그렇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이게 투기 억제책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종합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투기 수요를 근절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아주 너무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그런 기대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기대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은근히 내심으로는. 야,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했는데도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슬슬 제 구미에 맞는 뭔가 이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오르기를 바란다, 뭐 이런.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뭐 민주당이 자한당이나 다를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또 하는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건가? 예. 지금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는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간간히 나오는데요. 정책 결정자들 그러니까 경제부처 관료, 뭐 청와대 정책 라인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또 국회의원, 정책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이런 내용 봤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강남 소파 이런 데 서초 이런 데 있더라 아파트 있더라고요. 과거 이게 참여정부 시절 보면 부동산 폭등기에 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타파죠. 언론사가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게 다주택 보유자인 그런 국회의원들을 조사해가지고 이거 정당별로 어디가 제일 많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언론사 간부들까지도 이제 그 조사해가지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경제 이론인지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종인데 공공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선택 이론. 공공 선택 이론. 이 이론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교수인데요. 정치인이나 관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공공 정책 담당자니까 이게 공익의 수호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익의 수호자가 아니라 보통의 개인들처럼 그냥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합리적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경제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사람인데 맞아, 갑자기 무슨 공무원 되면 갑자기 짠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이 이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들이 터졌을 때 너는 공익적으로 행동해라라고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도 없다. 안 했다고 무슨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경제정책 수립 과정의 규칙을 헌법에 명시하자고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원래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나 민주주의, 국가도 포함되겠죠. 이거는 경제정책, 시장, 경제 이런 데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라. 이런 목적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실 정당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무원이 좀 부패했고 믿을 수 없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의도가 좀 그렇게 좀 투명하지는 않은 이론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불편에는 공공선택 이론 이게 뭐 좀 설명을 좀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이게 경제적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거죠. 자기가 당사자기도 하죠. 당사자죠.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좌우 계급 정치가 이렇게 균형을 이룬 적이 없잖아요.
항상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정치만 그렇죠. 기승을 부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퍼블릭 공적인 것이라고 하죠. 이게 전통이 아주 빈약한 나라입니다. 공화국 전통 자체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공사 구별이 별로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이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 사기꾼이다 이게 정치 혐오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이론으로 다 설명하면 되느냐? 네. 저는 이 이론이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적용되는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음. 우리가 오늘 다루고 하려고 하는 주제에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정치 혐오를 한다고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치나 오늘 이제 사실상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접근은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틀렸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 정책은 안 그렇습니까? 산업 정책은 안 그렇고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 재벌 정책 다 마찬가지잖아요. 금융 정책도 그럼 마찬가지. 옛날식 얘기하면 부르주아니까 부르주아 정책 나오지. 그러면 뭐 예. 동어반복이지 뭐 동어반복 맞아요. 뭐가 돼 아무것도 예. 안 되지. 예. 그리고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북현영 교수 공공선택 이론이 어떤 건지 잠깐 이제 언급했는데 무조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 다수의 의견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당사자라고 해도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맞아, 또 그렇죠. 마음대로 못하지. 예. 그렇지. 동사무소 직원만 그렇죠. 영향받는 예, 거죠. 이 정책 결정의 민주주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거기도 하죠. 신자유주의자들이 예. 좀 확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혁명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하나 말한 얘기가 되는 예. 거죠. 예. 이게 그런 네. 능력도 이런 이론으로는 좀 네. 떨어진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사회 최고 규범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보유한 국회의원은 피서권을 없애자라고 한다든가 뭐 정부서 인상한 국회 처리할 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권한을 박탈하자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너무 정책으로 도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자.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이제 그래서 이 이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게 정부 정책이 왜 이런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이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라고 맨 처음에 처음에 얘기한 거. 처음에 얘기한 거요.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 예. 말이 좀 어렵다. 네, 이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이게 좀 흐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들어가잖아요, 벌써. 그러면 케인즈주의부터 이제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까지 오게 되는 흐름들을 좀 알아야지 맥락을 좀 네네. 파악할 수 있는데요. 좀 뭐 쉽지는 않지만 저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정통 케인즈주의부터 볼게요. 케인즈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죠. 고전파 네. 경제학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장 바티스트 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법칙 세요, 유명하죠. 세. 세. 이게 뭐냐면은 SAY. 세의 법칙이 뭐냐면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아니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공급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하려면 다른 데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고요. 임금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할 때 이 소득이 다 분배된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만들고 나서 팔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수요가 자동적으로 생긴다라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을 케인즈는 반박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케인즈 유명한 일반 이론이죠. 이게 체계적으로 아주 비판을 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불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이게 되죠.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케인즈 주장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경기가 불황일 때,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경기 기업들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수요 창출해야 돈을 많이 써가지고 수요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거시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하자 이런 주의가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현실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케인즈주의가 이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닉슨도 나는 케인스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정말 케인스주의가 막 대단했었죠 한때. 근데 이제 이 케인즈주의가 70년대에 시작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화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이론인 거잖아요. 네네. 그 케인주의는 일종의 그런 이론이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이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국가는 뒤로 빠져라, 시장에 맡겨라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거예요. 고용도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지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수요도 떨어지고. 이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케인즈주의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처방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준비하고 있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이제 누가 있었냐? 통화주의 이론가이죠.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그 밀턴 프리드먼이 케인즈주의를 들이받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프리드맨의 통화주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 재정 지출이 만약에 케인즈주의 주장대로 네. 증가할 경우에는 네. 또는 이제 재정 지출을 증가도 있지만 케인주의에는 또 이 불황기에는 세금도 깎아주자라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수요를 높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게 되니까. 네. 그러면 물가 상승은 다시 통화 수요를 증가시켜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예.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해. 네. 너도 나도 나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가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자율이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또 올라가면 이게 투자하고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네.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화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그런 확대 이 재정 정책이 거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통화량을 직접 조정을 하자. 그래서 총수요 관리를 하자. 이게 이제 통화주의이고요. 프리드만은 신자유주의 학자죠. 네. 학자로서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걸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또 이번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기분 나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량을 그냥 일정한 규칙대로 이렇게 증가시키자. 1년에 한 5% 정도 규칙대로 꾸준히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79년에 1월 달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번 혁명이죠. 그 전에도 지금 이제 오일 쇼크 같은 게 70년대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국제 원유가가 치솟게 됐어요. 그러면 원유가가 솟으면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원유를 중동에서.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게 되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 전에도 심각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시 또 물가가 오르니까 이 정부는 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집권하던 이게 카터 행정부죠.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79년 8월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죠. 페드 네. 의장에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프리드만의 이 통화주의를 확실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당시에 그때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자율이 좀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게 11%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폴 볼커가 이 의장이 된 다음에 이거를 민간은행 대출 금리죠. 이거를 20% 가까이 와. 올립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올려버리는데 돈을 재버리는 거죠, 뭐. 예. 예. 이게 이제 79년 10월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볼코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이자율을 이렇게 올린 걸 볼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보수 혁명이라는 예, 보수 혁명 하죠. 예.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드디어 81년 이제 13.5%까지 올랐는데 네. 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4년에는 3.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됐죠. 네. 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음. 실업률은 82년에 10.8%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중에서 인플레이션 사라지고 이제 경기 수치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볼커 혁명의 의미가 뭐냐? 음.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 안정입니다. 안정인데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막는 거죠. 인플레이션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너무 많이 돈이 써야 되면은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안정 고용이라고 하죠. 뭐 복지, 임금 소득 증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통화 가치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사회적 가치로 예, 거시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천명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음. 그런데 이 통화 가치 안정에 우선권을 두는 게 레이건 집권 이후로 계속된 신자유주의 집권 내내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닙니다. 1998년에 동아시아 위기가 이렇게 전개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때 IMF가 온 거잖아요. 근데 90년대 이제 하반기에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막 이렇게 시작됩니다. 98년에 이게 동아시아 위기가 전개되면서 미국도 이제 거품 붕괴할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닛 앨런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네. 급속한 이자 인하를 해요. 당장 거품 붕괴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게 울트라 이지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울트라 이지. 예. 그래서 초간편이라고 하는 저는 번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중앙은행이 통화 이자율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쉽게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초완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제가 이 양적 완화할 때 이징이라는 표현 쓰니까 예. 이징과 이지가 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양적 완화는 우리 이렇다 해서 다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이지 않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정도로 이자율 결정에서 좀 자유로워진 그 통화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는 시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이 통화주의하고는 좀 엄격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멀어진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이자율을 이렇게 낮게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왔는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울트라 이지 이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기업과 가계의 명목 자산을 증가시켜 가지고 투자와 소비 성향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이 거품이 꺼지지 않게 주식시장을 계속 뒷받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로버트 브레너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2006년에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자율을 이렇게 손쉽게 조정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하게 되니까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낮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주택 거품을 위한 조건이 이제 이때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자율 내려서 담보대출 막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집 사고 그러면 이제 주택 거품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네, 그런데요. 네. 좀 중요하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가 있는데 현재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고도 하죠. 이 측정에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아파트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봐서 네.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는 이런 일종의 해설서를 이렇게 발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구매에 따른 주거 서비스 혜택이 몇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아파트 구매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너무 개떡같이 해놨다. 다른 나라도 그럴듯하긴 한데 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건 뺐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네, 한국은행만 독특하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등락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는 게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아파트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통화주의 전통에 따라서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적대적이죠. 중앙은행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 중앙은행이나 요즘 대부분 다 보면 자신의 최대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이게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자산 거품을 용인하는 효과가 중앙은행이 이거는 우리가 거품이 아니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네. 자기들이 내는 통계체는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방관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여지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로 작용을 하네요.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가 그 주택 자산의 거품을 오히려 이제 유도하고 뭐 그런 성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네, 이거 한자씩 쓰면 돼요. 자산, 네, 자산. 에세트, 미래 에세트 증권할 때 에세트. 네. 그다음에 에셋. 가격은 아시죠? 프라이스. 프라이스. 그다음에 케인즈주의니까 케인지어니즘. 아. 그래서 에세트 프라이스 케인지어니즘 이렇게 합니다. 로버트 브레너라는 교수가 2006년에 쓴 책이 있는데요. 네. 지구적 난기류의 경제학, 장기 붐에서 장기 침체로 가는 선진자본주의 경제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개념화한 이론입니다. 이 말을 만든 거고요. 일종의 후기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자유주의가 아까 지금 삐딱이님이 잘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이자율을 굉장히 높이는 식으로 해서 통화 정책들을 폈는데 경제 위기에 봉착해서는 오히려 통화 정책을 오히려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을 통해서 거품을 유발하는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통화주의 전통하고 통화를 조절하는 케인스주의의 동맹 야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보이는 이제 선진국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가격 거품을 조장을 해서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자산 가격 케인스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로버트 브레너 교수는 특별히 이렇게 부동산 자산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사실
부동산 그 담보대출 말고도 또 신용대출도 많이 그렇죠. 증가하게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산 가격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부동산 자산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이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게 부동산 자산 가격 증가가 소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브레네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이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가격 증가가 결국은 소비 진작하는 효과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뭐 아무 무리 없이 막 져도 뭐 가격이 비싸진 집으로 팔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네. 집에 보면 지금 3억 올랐는데 뭐 1억 정도 대출 받는 게 무슨 대출이야? 무슨 문제고 이렇게 그중에서 한 5천 이런 또 써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 뭐 그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이제 뭐 자료도 있는데요. 음.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미국 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했냐?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가구 소득하고 민간 부분 고용은 계속 정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그 시대가 경제가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그 뭐냐? 그렇죠. 결국은 네. 부동산 가격 증가 때문에 네. 소비 효과가 유지가 되면서 8년에 빵 이런 터지잖아요. 일이다라는 예. 그 브레네 교수 분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자산 붐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 아일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스페인은 뭐 거의 이것 때문에 거의 망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붐이 일어난 나라라면 어디나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들과의 상황도 좀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출해서라도 계속 아파트 사고 전세 끼고 뭐 대출 받아서 사고 음.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또 대출 총액 늘어나고. 근데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만 해준다면야 뭐 팔면 또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또 대출 갚아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승희님이 그 전세 끼고 네. 산다 그런 걸 그 네. 어려운 말로 갭 투자라고 그치, 그러잖아요. 갭 맞아요, 투자. 맞아요. 네.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도 네. 갭 투자 양상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런 투기 기법도 네.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없다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파트가 그렇죠. 떨어지면 그 전세값을 메꿔주지도 그치,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거품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 이게 갭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다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는 별로 네. 많지 않은데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주로 다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출 거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이 주로 쓰이고 있는 영역, 즉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품이 터지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지속적인 거품을 만들어내야 이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딱 돼 있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삐딱이님이 아까 좋은 말을 했어요. 부채 거품이 경제 안으로 해소될 수 있는 구조. 네. 이게 이미 한국 경제가 딱 정착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이 거품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거품이 늘 항상 내재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면 네. 결국 경제 정책도 그 거품을 유지하거나 혹은 조금씩 확대 그 정도 선에서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삐딱이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브레너 교수 주장을 조금 더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산 가격 케인즈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소비 진작의 역할을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민간으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제 이론이 정책에 이게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케인스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르네요. 예. 네. 자산가격 케인즈주의가 정부에게 매력적인 거는 경제 성장을 위한 소비의 동력. 과거 케인즈 시절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부서도 네. 굉장히 많았죠 그때. 그런데 이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부채로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스페인 사례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스페인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극심한 경제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80년대까지 그 서구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90년대 스페인이 이제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니다. 그 결과 1995년하고 2007년 사이에 가계 보유 자산 가치가 350%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산 효과가 이제 주택 가격에 이제 기인한 거죠. 당시에 보니까 가구의 80%가 자기 집을 보유했고요. 35%는 2주택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그런데 스페인의 국내 소비는 91%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포인트죠. 사기업 부문 노동자 임금은 이런 이 자산 붐 기간 동안에 겨우 0.7% 성장했다.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채주도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네. 뭐냐면 소비가 91% 늘어났는데 네.
임금은 0.7% 아예 안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가 소비를 주도했냐? 부채죠. 부채가 나 그러면 그 수단이 뭐였냐? 네.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였다라는 겁니다. 그 부채가 또 대부분 독일에서 빌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외환위기로까지 이제 비화가 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배낭여행할 때 네. 바르셀로나가 이제 독립을 안 했으니까 스페인 영토죠.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이 흥청망청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벌써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에어비앤비 나누면서 표정들이 밝아요. 벌써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몇 프로 올랐다고요? 350%. 아, 12년 만에. 4배, 4.5배 된 거잖아요. 네, 12년 만에 350%. 야.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었네요. 예. 이게 사회학자 중에 영국의 사회학 중에 콜린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자본주의 경제가 근원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이게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이 이제 상품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거쳐 가지고 다시 이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뭐 이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케인즈주의 시대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봉합됐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의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이 모델하고 그리고 불황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케인즈주의죠. 네. 이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의 근원적 불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인주의가 몰락하게 되니까 다시 생산, 소비, 자본화 과정 이 과정이 다시 불안정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이 해결책으로 뭐가 등장하느냐? 소비의 자극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신용 팽창을 통한 민간 부채의 역할로 이전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요 수단은 물론 주택 포함한 부동산 경기 부양, 부동산 자산 가치 인위적 상승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크라우치 교수가 자기 용어로 이거를 어떻게 사형화된 케인즈주의라고 명합니다. 사형화된 프라이빗타이즈거든요. 공공 케인즈주의가 아니라 예. 사형화된 케인즈주의다. 결국 이게 정부 그런 이 재정 정책, 공공 정책의 역할이 민간 소비로 이렇게 이전됐다는 민간 부채로 이전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데요.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실질 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소비 진작을 위한 인위적인 이렇게 자산 거품 형성을 그러니까 하고 있다. 정부들이 이걸 이제 강하게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거품 붕괴 이후에는 이제 뭐 계속 붐을 이렇게 부양하기보다는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최소한 유지하겠다 이런 방어적 성격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자산가격 케인즈주의 이걸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를 꼭 로버트 브레너라는 사람만 얘기한 건 아니네요. 네, 여러 저 명이 사람.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콜린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네, 네. 예. 복지국가가 파산했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 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자산가격 케인즈주의 등장을 설명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산가격 케인즈주의에 관한 저서를 많이 쓴 저자들이 그러니까 네. 자산가격 케인즈주의에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 이게 민간 부채를 통한 소비 진작의 역할 부분적으로는 복지국가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기반 복지라고도 하는데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from welfare state to asset based welfar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케인주의 복지국가가 해체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모델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가 없으니까 가게가 내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게가 좀 힘들어질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늙거나 소득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누군가 집을 병들거나. 그러니까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어떤 그런 뭐 투자 이런 걸로 또 개념.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필요할 때 이걸 현금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게 해서 결국은 복지국가가 못하는 거를 이 주택 거품을 낀 주택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네,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하나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노인들이 중년층들도 집을 이게 대부분 다 집을 노후에 대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있잖아요. 하나 있어야 네. 마음이 네.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노인수당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빵빵하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복지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국가를 실시하라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라도 이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그런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집값이나 계속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후자가 정치적 효과도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있는데요. 2007년부터 실시된 주택담보노후연금제, 약칭 주택연금이 이런 거를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 제도거든요. 주위에도 이거 받으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네. 제도 실시 이제 10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이 실적을 보니까 누적 가입자가 지금 4만 5천 명에 이르렀고요. 가입자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부모한테 집 하나 이렇게 물려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 이게 자산 가격 케인주의는 이 보수주의의 성장과 승리라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레이건하고 함께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징이죠.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이 80년대 초반까지 3명 중 1명꼴로 영국 국민들 3명 중 1명꼴로 살았던 공공 임대주택을 전부 다 세입자에게 이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까지 3명 중 1명이 살던 공공 임대주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6명당 1명꼴이라고 그래요. 대체 총리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공공 임대주택 관리비하고 건축비 이런 재정 주출 이런 거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죠. 근데 주택 자산 소유자 정치적 태도 변화도 몇백 의식하고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너희도 집 가지면 생각이 달라질 걸? 뭐 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요. 네. 이런 거 분석한 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시절에 이 건설 경기 부양을 하면서 우리는 복지국가 하기 어렵다. 수출주도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러니까 건설 부양 효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이걸로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했다. 이걸 분석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 가봤잖아요. 핀란드 네네. 헬싱키 시야는 거의 다 공공주택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일단 작은 집이 없어요. 전부 다 큼직만큼 그런 주택들이 네. 그게 다 커요? 아파트라고 불러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넓게 이렇게 펴지고 위로 한 5층, 6층 되는 것들이 쫙 있어요.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 보면 다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복지국가인 거고 이제 영국은 대처가 복지국가 해체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부채를 자산의 법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무슨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 거품은 언젠간 꺼지잖아요. 그 거품이 꺼진 후에는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네, 미국의 2008년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실물 경제 성장하고 그 유리가 된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은 거품이죠. 그리고 거품은 언젠가는 꺼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거품 붕괴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굳이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20년째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품 깨진다 꺼진다 20년째. 그렇죠. 거품이 아직 작은가 봐. 더 부풀릴 수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꺼지기 직전에 돼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꺼져봐야 아는 꺼져봐야 거죠. 아는 거죠. 예. 이 로버트 브레네 교수가요. 2006년에 이 책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개념을 이제 선보인 뒤로 2년 뒤에 2008년에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거품 붕괴가 일어났죠. 완전 유명해졌어요.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2007년 사이 위기가 시작돼가지고 2008년에 거품이 붕괴했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했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가격이 아일랜드 주택 가격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41.6% 하락했고요. 반토막 났네요. 예, 주택 건설은 뭐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고 90%가 없어졌고요. 이 건설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도 12.7%에서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5.6%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일랜드 경제가 아직도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굉장히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거품 붕괴가 아니더라도요. 거품 붕괴가 안 일어나면 그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그걸 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그걸 살 수 없다. 이거 자체가 계속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거품이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자산가격 케인주의 자체가 굉장히 노동자 서민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9.13 부동산 대책 얘기한다길래 문재인 정부 좀 신나게 까보려나 이러면서 왔더니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 뭐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막 이론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을 하셔서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어떤 뭔가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진짜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서 뭔가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이론적인 배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통 진보적인 사람들이 민주당 정책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저한테가 뭐가 달라? 아니 똑같은 놈들이야. 그놈이 그 놈들이지.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일반적인 국민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 술 먹을 때 카타르시스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좀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론적 단서를 오늘 삐딱이님이 제공해 주셔서 매우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이 이론을 소개는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 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연 자산 가격 케인주의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콜린 크라우치라고 아까 소개한 그런 학자는요, 사양화된 케인주의 모델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소비를 자국 그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설명들이 그 사형화된 케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자기 모델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대표적인 이제 수출 주도 성장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자산가격 케인주의의 채택 이게 이제 설득력이 그렇게 높은가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해체할 복지국가가 사실 아직 거의 없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복지국가 해체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 자산가격 케인주의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또 않거든요. 약간 제한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제 이론이 처음부터 한국 부동산 정책은 자산가격 케인주의일까요 아닐까요 해서 OX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정책 결정자들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도는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항상 해왔죠. 그런 것들을 자산가격 케인주의 같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도 굉장히 이게 정책 굉장히 이게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 거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로 안 가고 이 대체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이 자산가격 케인주의로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 중심 체제, 또 우리나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 또 세금 정책에서는 저부담 조제 체제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소비 부족과 같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자산가격 케인주의에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소개해둔 이론이 이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정부 경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경제 이론 여기 지평을 좀 넓혀보자라고 하는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이제 그 어떤 걸 할 때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더 연구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스튜디오 예약해 놓은 시간인데 그냥 꽉 차게 굉장히 알찬 그런 방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근데 나 삐딱이님하고 하면 항상 이렇게 머리 쥐가 나더라. 항상 이론을 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풀어주셔서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그렇죠. 이제 퇴근할 때가 됐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두 분들도 한가위 맞이하셔서 풍요로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좋은 추석 맞이하세요.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